현대의 역사는 세계 정복에 나섰던 유럽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작을 장식한 스페인 정복자들. 불과 수백 명의 정복자들이 신세계에 살고 있던 원주민 수천 명을 살해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총과 세균 그리고 강철 덕분이었다. 사실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 정착한 유럽 출신의 사람들이 군사력과 치명적인 세균, 선진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해 계속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일까?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다이아몬드 박사는 세계를 돌며 단서를 찾았다. 그가 열정을 쏟고 있는 이 대담한 연구의 취지는 과거의 비밀을 밝혀내고 현대 권력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제 평생 다시는 총과 세균, 강철에 관한 연구만큼 흥미진진한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와 가난을 만들어낸 것일까? 어떻게 총과 세균, 강철이 세계사의 모습을 바꾸게 된 것일까? 불평등의 뿌리를 찾는 자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는 파푸아 뉴기니의 열대 우림에서 시작됐다. 다이아몬드는 미국 UCLA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인체 생리학 전공의 생물학자다. 하지만 그가 가장 열정을 쏟고 있는 분야는 새 연구다. 이곳에서 새를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7살 때부터 새를 관찰했고 새들의 종류를 알아맞히는 걸 좋아했죠. 26살 때 이곳 파푸아 뉴기니에 처음 왔었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는 파푸아 뉴기니를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리고 이곳 새들에 관해서는 알아주는 전문가가 됐다. 안녕하세요. 그는 현지 답사를 하면서 뉴기니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됐다. 고기 잡으세요. 많이 잡았어요. 이제까지 뉴기니 사람들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말도 조금 배웠고요. 그들의 덕분에 새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죠. 뉴기니에는 적어도 4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살기 훨씬 전부터죠. 이들은 문화가 다양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죠. 그런데 왜 현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걸까요?
다이아몬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30년 전 해변에서 얄리란 남자를 만나고부터였다. 왜 백인들은 짐이 많은데 우린 유기인들은 짐이 적은 걸까요? 얄리의 질문에 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고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생각을 할수록 답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백인들은 짐이 많은데 왜 우린 유기인들은 짐이 적은 걸까요? 뉴기니에서 짐이라는 단어는 재산이라는 뜻으로 처음 들어왔던 서양인들의 화물에서 유래된 말이다. 당시 이곳 사람들에게 짐은 백인들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거의 종교적인 숭배를 받고 있었다. 과거 서구의 정복자들은 인종에 따라 힘이 규정된다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원주민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뉴기니인들이 적은 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종을 근거로 한 설명은 매우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기니인들 상당수가 자신들이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고 믿고 있죠.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터득하고 훌륭하게 재현해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 맨몸으로 떨어뜨려 놔도 몇 시간 후면은 집을 짓고 생활을 개척할 사람들입니다. 저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뛰어난 민족은 금속 연장을 발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도시를 건설하거나 현대 문명의 또 다른 업적을 이뤄내지 못한 걸까요? 제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죠. 뉴기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얄리가 궁금해하던 것이었죠. 어째서 우리들의 세상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다이아몬드는 단순해 보였던 얄리의 질문이 훨씬 크고 복잡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제 어디서 불평등이 시작된 것일까? 그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었다.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에 비해 더 빨리 진보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민족이 겨우 연명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은, 마야인들은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문명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달한 기술과 대규모의 인구, 잘 조직된 노동력이죠. 이런 공통점이 생겨난 배경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일부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앞서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부와 가난으로 나누어진 세상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학계에서 그 누구도 섣불리 뛰어들지 않았던 엄청난 도전이었다. 게다가 그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였다. 과연 그가 이 대단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불평등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생겨나기 전의 시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던 시대다.
그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수천 년 전 첫 번째 문명이 시작되기 전으로 시계 바늘을 되돌려야 했다. 때는 선사시대. 만 3천년 전 마지막 빙하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지구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당시 인류가 번성했던 지역 중 한 곳이 중동이다. 만 3천년 전 중동은 지금처럼 건조하지 않았고 숲과 나무, 식물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곳의 사람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작은 무리를 이루고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 이동을 했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동물이나 채집을 할 수 있는 식물이 있는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동물들이 이동하면 사람들도 새로운 식량을 찾아 다른 계곡이나 산등성이로 이동을 했다. 현재도 수렵 채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파푸아 뉴기니의 열대우림이다. 역사책에서 이런 생활 방식을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운 좋게도 이런 생활 방식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13,0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식량을 구했는지 직접 볼 수 있죠.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과 민첩성이 필요하고 수백 종류의 동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냥꾼이 되려면 똑똑해야 하죠. 만 3천년 전엔 중동의 사람들도 야생에 사는 사냥감을 쫓아다니며 같은 방식으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사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식량 확보의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동물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활과 화살만으론 어떻게 사냥이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거 왜 이래? 웃지 마. 다시 해볼게요. 좋아요. 숨 들여 마시고 쏘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좋아요. 세게 잡아당기세요. 세게 당기는데. 세게 잡아당겨 멀리 날아가죠. 나도 힘께나 쓰는데. 그건 아니죠. 힘세다고 하지 마세요. 세게 잡아당기지도 못하면서. 세게 잡아당겼어. 야, 맞았어. 그거 보세요. You number one, me number two. Me try, me go, go. 사냥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 사회에서는 대개 채집에 더 많이 의존했다. 파푸아 뉴기니의 이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채집을 담당하고 있다. 사고 야자나무는 이들의 주요 식량이다. 사고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안에 있는 섬유질을 꺼낸 후 반죽으로 만들어 요리를 한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식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냥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채집만으로는 충분한 열량을 섭취할 수가 없다. 이 정글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글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으며 사고야자 이외의 다른 나무들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야자 나무가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양이 30kg 정도죠. 한 나무에서 작업을 마치는데 사나흘 정도가 걸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에 비해서는 양이 너무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사고야자는 단백질 함유량이 낮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인구가 적은 것이죠. 생산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싶다면 사고야자밖에 없는 습지를 떠나야죠. 중동 지역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한 곡물 두 종류가 자라고 있었다. 보리와 밀이었다. 사고야자보다 양도 많고 영양도 풍부한 식량이었다. 이 평범한 풀들이 현대 문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지기 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나타났다. (12,500년) 전 지구의 기후는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빙하시대의 종말을 초래하며 오랜 기간 계속되던 해빙기가 갑작스럽게 역행한 것이었다. 기온이 떨어지며 빙하시대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지구는 점점 더 춥고 건조해졌다. 중동도 환경의 붕괴로 시련을 겪게 된다. 동물들은 죽음을 맞았고 그 많던 나무와 식물들도 사라졌다. 가뭄은 1000년 이상 계속됐다. 사람들은 식량을 찾기 위해 더 멀리까지 더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번성했다. 중동에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의 모습이 영원히 바뀌게 된다. 이안 커잇은 중동의 석기 시대를 전공한 캐나다 출신 고고학자다. 그는 사해 근처 요르단 계곡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곳은 드라 유적지이다. 현재 커잇은 국제적인 고고학자들과 함께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 고대 주거지의 유적은 분명 사냥과 채집 중심의 주거지보다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발굴단은 이곳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 역사상 최초의 정착지 중 한 곳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사람들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40-50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지은 타원형의 오두막 몇 채가 발견되었죠.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역사상 최초로 정착을 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확인한 결과 이 마을은 중동에서 가뭄이 끝나가던 11,500년 전쯤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나빴다면 이 마을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갔던 것일까? 고고학자들은 4년간의 드라 발굴 작업을 통해 그 답을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다. 그들은 이 특이한 구조물에 주목했다.
흙벽에 윤곽이 남아 있었고 이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죠. 안쪽에서 돌들이 발견됐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에 일련의 대들보드를 올리고 그 위에 바닥을 깔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곡물이나 식물 등을 말린 다음 이곳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레와 습기, 땅으로 스며든 빗물로부터 식량을 보호했던 거죠. 우리 생각이 맞는다면 아마 이곳은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상 최초의 곡물 창고였을 겁니다. 드라 발굴단은 곡물 창고가 타원형 형태였으며 마을 중앙에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아마 이곳에 공동으로 곡물을 보관했을 것이다. 이곳에 보관한 곡물은 밀과 보리가 줄을 이루었을 것이다. 다른 식물들을 더 이상 수확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이 곡물들은 굳건하게 살아있었고 몇 년씩 보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와 같은 기근의 시대에 어떻게 창고를 채울 만큼 많은 곡물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이 급진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중동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은 직접 식량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동 생활이 점점 어렵게 되자 물가 주변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밭을 일구고 밀과 보리를 키웠다.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며 옮겨 다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옆에서 음식이 생겨나도록 한 거죠. 단순히 식량을 수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마을 옆에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석기 시대, 중동의 사람들은 농부가 되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농부들이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 새로운 농부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있던 곡물들의 성질까지 바꾸게 된다. 씨를 뿌리고 곡물을 수확하면서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처럼 이삭이 크고 맛이 좋으며 재배하기 쉬운 곡물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야생에서는 쓸모가 없었던 특징이 인간의 경작지에서는 장점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주기에 개입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의 주기에 개입을 하고 특정 식물들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식물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게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통제하게 된 거죠. 인간의 개입으로 곡물들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재배화라고 한다. 오늘날엔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선택해 인간에게 더 유용한 곡물을 만들어내는 재배화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의 재배화 작업은 매우 정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실 수천 년 전 중동에서 최초의 농부들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농업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하는 사람들은 농부들만큼 많은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농부들만큼 많은 식량을 저장할 수도 없었죠. 그들은 항상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고대의 농부가 등장했던 또 다른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농업의 보급과 문명의 전파를 연계시킬 수 있다면 얄리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에 독자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킨 지역은 몇 곳밖에 없었다. 얼마 후 중동의 뒤를 이어 중국에서도 수확량이 많은 또 다른 곡물,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옥수수와 호박, 콩 등을 재배하는 농업의 형태가 등장했다. 아프리카에서도 수수와 기장, 얌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업이 등장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모가 크고 진보한 문명이 등장했다.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뉴기니 고지의 사람들은 농업이 주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뉴기니의 식민지를 세운 후 50년 동안 서양인들은 내륙의 고원지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사실 그곳은 이 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 형태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 사람들이 약 10,00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고 보고 있다. 이는 중동의 농업만큼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곳 사람들, 그러니까 얄리의 조상들은 역사상 최초의 농부들에 속해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최초의 농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동이나 중국,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한 걸까요? 왜 이들은 자신들의 짐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뉴기니의 농부들이 다른 지역의 농부들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랐던 걸까요? 고랭지 작물은 다른 지역의 농작물들과는 상당히 달랐고 타로 감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타로 감자는 손이 많이 가고 일일이 하나씩 심어야 합니다. 한 움큼씩 씨앗을 뿌리면 되는 밀과는 달랐고 빨리 썩기 때문에 밀처럼 몇 년씩 저장할 수도 없어서 단기간 내에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밀에 비해 단백질 함유량도 낮습니다. 그래서 뉴기니 고지대의 농부들은 단백질 결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뉴기니의 다른 농작물에도 단백질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또 다른 특산물로 바나나가 있는데 이것도 당분과 녹말은 풍부하지만 타로 감자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고지대의 사람들은 단백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거미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농업이 인류의 불평등을 야기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었죠. 이 경우 농업의 종류가 중요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작물에 접근한 사람들이 가장 생산적인 농부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지리적 운이 한 몫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불평등이 우리가 먹는 농작물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은 매우 대담한 발상이다. 자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따르면 수세기 동안 좀 더 영양이 풍부하고 생산적인 곡물을 재배한 덕분에 미국이 뉴기니를 앞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들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밀이다. 현대 미국의 경제는 타로 감자나 바나나로는 결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이론은 너무 단순한 것 아닐까? 정말로 식물만의 힘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아니면 다른 요소도 관여했던 것일까? 세상을 부와 가난으로 나누어 버린 또 다른 원인은 없었을까? 약 9,000년 전 중동의 최초 정착지는 좀 더 규모가 큰 마을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 정도 규모의 마을이 가능했던 이유는 농부들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근처의 밭에서 밀과 보리를 키우고 있었다. 게다가 또 다른 종류의 식량 공급원까지 있었다. 약 9,00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동물의 사육화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녀석들의 식사와 번식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됐죠.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는 대신 1년 내내 주변에서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물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동물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까지 제공하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그리고 털과 가죽으로는 좀 더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었다. 그 결과 가축은 새로운 농업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어갔다. 처음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던 사회는 이미 전부터 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특정 동물과 식물의 조합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매우 매력적인 패키지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가축들을 밭에 풀어놓으면 녀석들이 추수하고 남은 농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축들은 밭 여기저기에 배설물을 내놓았고 이 배설물은 비료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농작물과 가축은 하나의 패키지로 서로에게 이익을 주었고 인간도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양이 제일 먼저 사육화되었고 그 뒤를 이어 현재에도 존재하는 대형 가축들이 하나 둘씩 등장했다. 이 가축들은 식용으로 키워졌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쟁기가 발명되면서 가축은 더욱 유용해졌다. 산업혁명 전까지 짐을 나르거나 끄는 데 있어서 가축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었다. 말이나 소가 쟁기를 끌게 되면서 밭의 생산성이 달라졌다. 농부들은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뉴기니와 상당수의 다른 지역에서는 쟁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쟁기를 끌 동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기니에는 대형 가축이 돼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돼지도 불과 몇천 년 전에 들어온 겁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는 돼지뿐만 아니라 소, 양, 염소, 말, 물소, 낙타 같은 다양한 가축을 키우고 있었죠. 돼지도 고기를 제공하긴 하지만 다른 가축들처럼 제2의 생산품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털이나 가죽을 이용할 수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쟁기나 수레를 끌 만큼 근육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뉴기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었죠. 현재도 뉴기니에는 짐을 나르는 가축이 없으며 대부분의 농사일을 인간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이렇게 유용한데 왜 뉴기니인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만들어내지 못한 걸까요?
저는 인간이 사육한 동물들을 전부 살펴보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야생동물은 약 200만 종으로 그중 대다수가 사육된 적이 없다고 한다. 곤충과 설치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육할 이유가 없었다. 일부 새와 물고기, 파충류 등이 사육됐지만 농업에 동원되진 않았다. 포식동물들도 마찬가지였다. 녀석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녀석들을 먹이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키워야 했다. 결국 사육하기에 가장 좋은 동물은 대형 초식 동물이었다. 이제까지 인간은 대형 초식 동물 전부를 길들이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를 가축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남아시아에는 이 일을 하는 코끼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러 녀석들을 사육한 것은 아니다. 야생에서 잡힌 코끼리를 길들이고 훈련을 시킨 것일 뿐이다. 사실 다 자라서 번식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15년이나 걸리는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은 전혀 경제성이 없는 일이다. 사육화의 가장 적당한 후보는 생후 1, 2년 만에 번식을 시작하는 동물들입니다. 1년에 새끼를 한두 번 정도는 낳아야 생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행동학적으로는 사교적인 동물이 좋습니다. 암컷, 수컷, 새끼들이 모두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내부적으로 서열이 있어야 합니다. 서열이 확실한 집단에서는 우두머리만 잘 조종하면 무리 전체를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인간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성격적으로 농장에서 살기 어려운 녀석들이 있다. 얼룩말은 이상적인 후보로 여겨졌고 다른 말들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녀석들은 아프리카의 포식자들 사이에서 진화하면서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얼룩말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기질이 난폭했다. 그래서 챙기를 끌거나 전쟁터를 누비는 얼룩말이 없었던 것이다. 야생에 살고 채식을 하며 육지에 살면서 무게가 45kg이 넘는 포유류가 148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육화에 성공한 동물의 숫자는 14종류에 불과했습니다. 염소, 양, 돼지, 소, 말, 당나귀, 쌍봉낙타, 단봉낙타, 물소, 라마, 술록, 야크, 가얄, 발리소. 만년 동안 인간이 가축으로 만든 동물 14종류입니다. 이 가축들의 조상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뉴기니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아래쪽이나 북아메리카 대륙도 아닙니다. 남미 대륙에서는 한 종류의 조상이 나왔죠. 바로 라마입니다. 다른 가축들은 모두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유럽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축 4종류, 소, 돼지, 양, 염소는 중동이 원산지죠. 최고의 농작물이 탄생한 바로 그 지역이 최고 가축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렸는지 아시겠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고대 사회 최고의 곡물과 가축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남들보다 앞설 수 있었다. 밀 재배, 염소 사육과 함께 시작된 변화가 인류의 첫 번째 문명을 끌어내고 있었다. 요르단 남부 구에아르 유적지는 9,00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도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살던 몇백 명의 사람들은 경이로운 기술력으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당시 사람들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마을이 커지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일손이 늘어나자 수확량도 증가했고 마을에서 전문가를 지원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농사의 부담에서 벗어난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켰다. 석회석으로 회반죽을 만든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대단한 업적이었다. 5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며칠 동안 돌을 달구는 작업을 했다. 현재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이렇게 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후일 세상을 바꾸게 될 철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던 것이다. 반면 뉴기니 같은 곳에서는 첨단 기술을 발전시킨 적이 없었다. 현재까지도 고지대에는 수세기 동안 거의 같은 방식을 고수하며 사는 부족들이 있다. 제가 처음 뉴기니를 방문했던 때가 1960년대였는데 그때까지도 섬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돌도끼와 같은 석기시대의 연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뉴기니인들은 금속 연장을 개발해내지 않은 걸까요?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구리와 철을 다루는 금속 전문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잉여분의 식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뉴기니의 농업은 잉여분의 식량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생산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장인이나 금속 전문가, 금속 연장이 생겨나지 못했던 거죠. 뉴기니의 생활 방식은 생명력이 대단했다. 수천 년간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곳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진화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도착했고 발달한 기술력을 앞세워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현대 사회의 강자도 아니며 과거와 같은 곡창지대도 아니다. 어떻게 그 모든 우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생겨난 마을 대부분은 1000년도 지나지 않아 버려지고 말았다. 이 지역에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 높은 곡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기후가 너무 건조하고 생태계가 너무 불안정했다.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 나무를 전부 베어냈죠. 그렇게 되면 결국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부딪힌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환경으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 바로 지나친 자연개발의 결과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마을 전체가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수세기 동안 농업과 축산을 발전시키며 구축해온 유리한 지위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리는 그들의 편이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방에 있었죠.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경작지들이 동서방향으로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고요? 지구상에서 같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은 자동적으로 낮의 길이가 같고 기후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자라는 식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기르던 농작물과 가축은 유라시아의 동서쪽 어디에서든지 번성할 수 있었죠. 밀과 보리, 양과 염소, 소, 돼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계속 퍼져나갔고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유럽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과 가축들이 이집트에 도달하면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다. 갑자기 파라오와 엔지니어, 학자 등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이 확보되면서 피라미드 건설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문명에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됐다. 고대에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과 가축들이 유럽의 예술과 발명과 군인들을 지원했다. 16세기에는 유럽인들이 이 농작물과 가축들을 이끌고 신세계로 향했다.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도 소 한 마리, 밀 한 조각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만 1억 마리의 소가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매년 2천만 톤의 밀을 소비한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된 농업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현대 미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주장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도 있다. 과연 부와 권력의 분배를 소와 밀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일까? 문화와 정치, 종교와 같은 다른 요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또한 그의 이론이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인류의 역할은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뉴기니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걸 깨달았죠. 어딜 가든지 똑똑하고 뛰어나고 역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는 없죠.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 대부분은 불평등의 결과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폐,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재료입니다. 유라시아에서 뉴기니로 돼지가 들어왔지만은 소나 양, 염소, 말, 밀, 보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기니는 같은 재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애초에 세계가 구분되어 있어서 바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이죠. 파푸아 뉴기니의 도시들은 더 커지고 있고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기니인들은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따라잡아야 할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왜 백인들은 짐이 많은데 왜 우린 유기니인들은 짐이 적은 걸까요? 30년 전엔 답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얄리의 민족이 현대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창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뉴기니의 힘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만큼 뛰어났죠.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문제는 질입니다. 얄리의 민족이 저희 민족과 같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헬리콥터를 발명했을 겁니다. 자레드 다이아몬드는 부와 가난으로 나누어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리고 땅 자체가 그러한 구분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연 이와 같은 관점이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유럽인들은 단지 수백 명만의 힘으로 신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지배의 시대가 막이 올랐다. 그리고 총과 세균, 강철의 시대가 시작됐다.